비 그친 저녁, 미경은 깨끗이 다린 옷을 입고 은하국밥을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천천히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도윤 씨, 이제 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내 이름은 장미경입니다. 해솔 FMB 회장.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와 어머니는 뭐였습니까? 시험 대상이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20층 높이의 유리 건물. 그곳에 해솔 FMB 본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물 최상층 회장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공간에서 장미경은 오늘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5,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보다 냉철함이 더 깊이 새겨져 있었죠.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넵니다. 미경은 표지도 넘기지 않고 물었습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8%입니다. 목표는 10%였는데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 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사람의 가치도, 노력도, 미래도 결국 숫자로 증명되는 것. 그게 미경이 평생 믿어온 진리였습니다. 오후 6시 임원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합니다. 미경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퇴근 시간 같은 건 없었어요. 일이 곧 삶이고 회사가 곧 집이었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미경은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익숙한 동선이었죠. 거실을 지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차려둔 죽 한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죽. 미경은 전자레인지에 데우지도 않고 그대로 한 숟갈 떴습니다. 맛도 온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끼니는 영양 섭취를 위한 행위일 뿐이니까요. 혼자 식사를 하면서도 미경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외 시장 동향을 확인하고 경쟁사 뉴스를 검색했죠. 그러다 문득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 작은 분식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미경과 그 옆에 선 남편, 그리고 갓 돌을 넘긴 딸 소연. 그때는 가난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떡볶이를 튀기고 김밥을 말아도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던 시절. 그래도 셋이 함께였죠. 그런데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느 날 아침 짐도 싸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경은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오직 숫자와 계약서만 믿겠다고. 그렇게 20년을 달려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쉬는 날도 없이 사업을 키웠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을 만들어냈죠.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친구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딸과의 시간도. 소연은 엄마보다 가정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랐습니다. 명절에도 미경은 회사에 있었고 소연의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딸을 위한 것이라고,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소연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빨리 끊고 주말에 만나자는 제안도 피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돈을 노리는 사람은 아닐까? 며칠 뒤 저녁 소연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아니, 너무 밝았어요. 미경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거라는 걸.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소연이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뗍니다. 미경은 차가운 물 한 잔을 앞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봐. 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데?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이름이 뭔데? 이도윤이요. 나이는 33이고요. 직업은? 소연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미경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국밥집을 해요.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국밥집? 네. 은하국밥이라고 동대문구에 있어요. 작지만 단골 손님도 많고 작다는 게 얼마나 작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중요해. 아주 중요하지. 미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일했는지 알아? 너 하나만큼은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거니?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사랑?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집세 내니? 애 키우니? 엄마는 왜 그렇게 돈으로만 사람을 봐요? 내가 그렇게 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내 아빠 생각 안 나니? 착하다고 성실하다고 믿었다가 우리 어떻게 됐는데.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이는 아빠랑 달라요. 다 똑같아.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게 돼 있어. 그날 밤 소연은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미경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소연의 SNS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소연이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번호였으니까요. 화면에 소연의 최근 게시물들이 떴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국밥 한 그릇. 행복해요. 사진 속 국밥집은 미경의 예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낡은 간판에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의자, 기름때가 낀 스테인리스 냄비. 하지만 소연의 표정만큼은 너무나 환했습니다. 미경은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남자, 아마 이도윤일 겁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있는 그의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었죠. 겉으론 순해 보이지.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도 처음엔 착해 보였으니까요. 성실하고 정직해 보였죠. 그런데 결국 어땠습니까? 무책임하게 도망쳤습니다. 미경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미경은 은하국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니 개업한 지 5년째였습니다. 건물은 임대였고
평수는 15평 남짓. 직원은 없고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이었죠. 신용정보도 조회해 봤습니다. 대출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국밥집 운영으로 갚기엔 빠듯할 겁니다. 역시 빚이 있네. 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숫자로는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없으니까요.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곳에 가서 이도윤이라는 사람을 관찰하겠다고. 그의 일상을,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돈을 다루는 방식을 세세히 지켜보겠다고. 일주일 후 미경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옷들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분식집을 하던 시절에 입던 옷들이었죠. 색이 바랜 점퍼와 낡은 운동화.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지 않은 머리.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미경은 가방에 지갑과 신분증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인터넷에서 출력한 전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소 도우미 구함 은하국밥. 사실 이 공고는 한 달 전 것이었습니다. 이미 마감됐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미경에겐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미경은 동대문구 답심리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은하국밥 앞에 섰습니다. 생각보다 더 작았습니다. 입구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간판 글씨는 햇빛에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게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미경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방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도윤이었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수수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손에 든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청소 도우미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도윤의 표정이 잠시 난처해졌습니다. 아, 그건 한 달 전 공고인데요. 지금은 이미 구하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윤이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 이런 힘든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일이 생각보다 힘드세요. 새벽부터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무거운 것도 나르고 이 나이에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며칠 해보시죠. 시급은 10,000원이고 하루 4시간 정도 일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미경은 그날부터 은하국밥의 청소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국밥집 설거지를 하게 된 겁니다. 처음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분식집에서 일하던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손에 닿는 설거지의 감촉, 뜨거운 물의 온기, 기름때와 싸우는 고된 노동. 아주머니, 이쪽 그릇들 좀 부탁드려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였으니까요. 손님들이 먹고 간 그릇마다 국물 자국과 밥알이 붙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미경의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도윤의 모습을, 계산대를 정리하는 그의 손길을, 냉장고 문을 여닫는 그의 동선을 빠짐없이 관찰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움직였고 손님이 남기고 간 물건을 챙겨 따로 보관했습니다. 관찰을 시작한다. 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이도윤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을 하나씩 파헤칠 겁니다. 그가 정말 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안겨줄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사람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으니까요. 첫날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 도윤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봉투 안에는 4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돈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이도윤. 그게 아니면 내 딸 곁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다음 날 새벽 4시 반 미경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20년 만에 맞이하는 새벽이었죠. 회장으로 살면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시간. 하지만 미경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의 서울은 낯설었습니다. 텅 빈 거리, 아직 켜지지 않은 가로등, 쓰레기를 줍는 환경미화원의 뒷모습, 은하국밥에 도착하니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도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커다란 냄비 앞에서 국자로 육수를 저어가며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문을 두드리자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벌써 오셨어요? 6시부터 오시면 되는데. 일찍 일어났어요. 어차피 할 일 없으니까. 미경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김으로 자욱했고 구수한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벽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일해요. 힘이 나거든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대답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전날 저녁에 쌓인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저녁엔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가 할 일 하는 거니까. 미경은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도윤은 육수 끓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뼈를 우려내고 파와 마늘을 넣고 불 조절을 하는 그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1년이나 2년이 아닌 오랜 시간 쌓인 솜씨였죠. 6시가 조금 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도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 할머니, 또 오셨어요? 그럼 안 오면 아침을 어떻게 먹어?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잖아.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도윤은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반찬이 유난히 많았어요. 김치, 깍두기는 기본이고 계란찜에 고등어구이까지. 다른 손님 상에는 없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반찬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장사하면 남는 게 없을 텐데 공짜 반찬을 왜 주는 거지? 그날 하루 동안 미경은 도윤의 장사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오면 밥을 덮어줬고 고시원에 산다는 청년에게는 김치를 봉지에 싸서 건넸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꼭 건넸죠. 오늘 날씨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다음엔 손자 데리고 오세요. 애들은 공짜예요. 손님들은 모두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계산대에 돈을 놓으면서도 꼭 인사를 했습니다. 맛있었다고, 또 오겠다고, 건강하시라고. 미경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사는 이익을 내야 하는 건데 저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잠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도윤이 작은 테이블에 국밥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아주머니도 드세요. 일하면서 굶으면 안 되죠. 괜찮아요. 저는 안 먹어도 돼요. 그래도 드셔야죠.
제가 만든 건데. 도윤이 웃으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미경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국물 한 숟갈을 떴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진하고 깊은 맛. 인스턴트와는 다른 오래 끓인 육수의 맛이었죠. 맛있죠? 이 육수는 하루 전날 밤부터 끓여요. 시간을 들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묵묵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수 재료비, 인건비, 월세, 공과금.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게 주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다 공짜로 주는 반찬까지 더하면 오히려 적자일 수도 있었죠. 손님이 많네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죠. 이 동네 분들이 저를 믿고 와주시니까. 그런데 반찬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해 아닌가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손해라고 생각 안 해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먹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장사는 이익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깨달았어요.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사람은 지금 당장 배고프거든요. 미경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었습니다. 장사의 기본을 무시한 발언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너무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도윤이 문을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경은 설거지를 마무리하며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도윤은 분명 장사 수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모르고 손님을 관리하는 전략도 없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매일 찾아왔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미경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숫자로 사람을 평가해온 그녀에게 도윤의 방식은 너무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저렇게 해서 과연 이 가게가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무너질까? 며칠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의 손엔 도윤이 건넨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일당이었죠. 그런데 봉투가 평소보다 두꺼웠습니다. 열어보니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속한 금액보다 10,000원이 더 많았습니다.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셔서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미경은 그 쪽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장사 못하겠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매일 새벽 은하국밥으로 출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도윤을 관찰하는 일도 계속했죠. 하루하루 지켜볼수록 미경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도윤은 분명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사 감각이 없었고 돈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오전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도윤은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경은 늘 하던 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문이 열리면서 낯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밖에는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고 가방은 낡아서 찢어진 곳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도윤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노인은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오늘은 돈이 없어서요. 그 말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려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미경도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돈 없는 손님은 거절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웃었습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도윤은 자리를 안내하고 창고에서 담요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옷이 다 젖으셨네요. 이거라도 두르세요. 노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는 도윤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자기 부모님을 대하듯 정성스러웠죠.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평소보다 고기를 더 많이 넣고 밥도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드세요. 천천히 드시면 돼요. 국밥을 받아든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국물을 마실 때마다 노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도 저렇게 따뜻한 밥 한 끼에 감동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노인이 국밥을 다 먹고 나가려 하자 도윤이 비닐봉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빵이랑 김밥 조금 싸드렸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괜찮아요. 비 그치고 가세요. 노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흡족한 표정이었죠. 저 사람 보여주기식 친절이겠지. 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미경은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국밥 하나. 남자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시끄러워. 빨리 안 가져와.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남자는 국을 한 숟갈 떠서 맛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짜잖아. 손님 간이 센가요? 제가 다시는 무슨 이딴 걸 팔아?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그 순간 미경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미경을 밀쳤습니다. 미경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도윤이 급히 미경을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다치세요. 도윤이 미경을 뒤로 물리고 남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손님, 제 잘못입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남자는 돈을 낚아채고 욕설을 내뱉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미경을 돌아봤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왜 그 사람한테 돈까지 주신 거예요?
손님이니까요. 제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제 잘못이죠.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은 자꾸 손을 쳐다봤습니다. 취객을 막으려다 밀렸을 때 떨렸던 손. 그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려뒀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뒤 미경이 평소처럼 가게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어두웠고 주방에서 들리는 국자 소리도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오전 내내 도윤은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국물을 흘리고 주문을 잘못 받고 거스름돈 계산도 틀렸습니다. 평소에 도윤답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다 나간 뒤 미경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 없으세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건물주가 어제 다녀가셨어요. 건물주요? 네. 월세를 석 달째 못 냈거든요. 다음 주까지 정리하래요.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 달치 월세라면 적어도 300만 원은 넘을 겁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야간 배달 2개 더 잡았어요. 주말에 행사장 음식도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은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는지, 왜 돈도 안 되는 장사를 계속하는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힘내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다 나간 뒤 미경은 설거지를 하면서 주방 구석에 놓인 장부를 보았습니다. 도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미경은 슬쩍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료 식권 214장. 도윤은 지난 1년 동안 214번이나 공짜로 밥을 먹였던 겁니다. 한 그릇에 7,000원이라고 쳐도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장부를 넘기자 또 다른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보류.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미루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한 상황이길래 부모님 병원비까지 미루는 걸까요? 미경은 급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도윤이 돌아올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 장부의 그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무료 식권 214장. 어머니 병원비 보류. 도윤은 자기 어머니 병원비를 미루면서까지 남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미경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보다 남이 더 중요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건 어리석음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고통스러운 선택,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 미경은 20년 동안 그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익을 먼저 생각했고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려 했죠. 다음 날 아침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를 만나봐야겠다고. 그래야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머니 병원이 어디세요?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미경을 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문병 좀 가려고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병실마다 노인들이 누워 계셨습니다. 402호. 미경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가늘고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국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도윤 씨 어머니시죠?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가게에서 일하시는구나.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혼자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미경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착한 애예요. 너무 착해서 탈이지.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키우셨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키운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우리 도윤이는 20살 때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거기서 국밥 만드는 법을 배웠죠. 그때 거기 계시던 스님이 그러셨대요. 배고픈 사람은 손님보다 먼저다. 그 말만은 절대 안 잊더라고요. 미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돈 없는 사람에게도 밥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배운 대로였으니까요. 근데 요즘 병원비가 밀렸다면서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장부를 봤어요. 어머니 병원비 보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 녀석이 또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걱정만 끼치네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우리 도윤이는 아직 젊잖아요. 자기 인생 살아야 하는데 날 보느라 다 망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도윤 씨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미경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 씨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돈은 없어도 마음이 부자거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미경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 곁에 좋은 분이 계셔서.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20년 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온 걸까? 돈을 벌었지만 누구도 곁에 없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가난했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산 거지? 미경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움직임도 느렸습니다. 아마 밤새 배달 일을 하고 온 모양이었죠. 사장님, 어젯밤에 주무셨어요? 네, 조금요. 괜찮아요. 도윤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하루도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국밥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후 4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도윤 씨,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건물주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주말까지만요. 제가 꼭 갖겠습니다. 이번 주말,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석 달째 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엔 진짜 갚겠습니다. 말만 들을 순 없어요. 내일까지 정리하세요. 다음 세입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건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미경은 다가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저 어떡하죠? 이 가게가 없으면 저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경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회사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 계좌로 500만 원 인출해서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둬.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시? 묻지 말고 준비만 해. 전화를 끊고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돈을 쓴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가방 속에 돈 봉투를 넣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와 있었지만 주방에서 일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육수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미경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 잠도 자지 못한 모양이었죠. 아주머니, 오늘은 일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가게 문 닫을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물주한테 연락 받았어요. 오늘 안에 나가래요. 도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쓰세요. 도윤이 봉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월세요. 300만 원 있어요. 아니, 이걸 왜 제게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럴 수 없어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받으세요. 안 그러면 이 가게 문 닫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걸 언제 갚을지.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급하지 않아요.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함 같은 거였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날 오후 도윤은 건물주에게 밀린 월세를 갚았습니다. 가게는 지켜졌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이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름이 뭐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봤네요. 미경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름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예요. 가짜 이름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 제 은인이세요.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근데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미경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소연아, 사랑한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서워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달빛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가난했지만 부자였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은 반대였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미경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부자네. 미경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미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은하국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도윤을 감시하려고 왔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 가게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도윤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경은 설거지를 마무리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미경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윤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할 말이 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은 천천히 자신의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벽을 허물어야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순자가 아니에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제 진짜 이름은 장미경입니다. 해솔 F&B 회장이에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도윤은 몇 초 동안 말없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여기서 일한 건 사장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시험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이 사장님과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소연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장님이 정말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은 이름뿐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것들, 사장님한테 배운 것들은 다 진짜였어요. 배웠다고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뭐였습니까? 관찰 대상이었습니까? 시험 문제였습니까? 사장님, 오해예요. 저는 오해요? 뭘 오해하라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저 같은 사람이 딸과 어울리는지 확인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처음엔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사장님을 존경해요. 존경이요? 도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재벌 회장님이 국밥집 사장을 존경하신다고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장님은 저보다 훨씬 부자예요. 저한테 놀리러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사장님은 돈은 없지만 사람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돈은 있지만 사람이 없어요. 누가 더 부자일까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주세요. 사장님, 나가시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거 없어요. 저는 당신한테 진심이었어요. 힘들 때 도와주신 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잖아요. 거짓이 아니에요. 제가 사장님을 도운 건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요? 300만 원 빌려주신 것도 시험이었잖아요. 제가 돈을 제대로 갚는지 보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었어요. 사장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돕고 싶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재벌이 서민 걱정을 해요? 말이 안 되죠. 도윤이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미경은 가방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국밥집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 사과한 적 없던 그녀가 지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장님을 의심했어요. 딸을 지키고 싶어서 사장님을 시험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저는 20년 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았어요. 딸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전 사람을 숫자로만 봤어요. 믿을 수 있는 건 계약서뿐이었어요. 도윤이 조용히 미경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돈으로는 식당을 키울 수 있어도 마음으로만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요. 미경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해솔 F&B 회장 장미경. 그 명함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저는 회장 자격도 없고 엄마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제발 소연이만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소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놓인 명함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했어요. 사장님의 어머니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도 없네요. 미경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미경이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는 법을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회장님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회장님의 변화를. 미경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도윤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회장님도 사람을 믿으셔야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하국밥 간판 아래에 작은 표지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해솔 FMB와 함께하는 국밥 나눔점. 미경은 도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인 도움이 아닌 회사 차원의 협력이었죠.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도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저도 배웠거든요. 나눔이 뭔지. 미경은 회사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나눔 식권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은하국밥을 첫 번째 협력 식당으로 지정했죠. 회사 직원들도 나눔 식권을 구매할 수 있었고 그 식권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임원들이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수익성이 없습니다. 수익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사회에 무엇을 돌려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의 미경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미경은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은하국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가방에 챙겼죠. 가게에 도착하니 도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은 여기서 일할 거예요. 네, 그러시면 안 되죠. 회장님께서 직접.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미경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죠. 그땐 감시하려고 왔지만 지금은 함께하려고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강 할머니, 일용직 아저씨들, 고시원 청년. 모두들 미경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좀 바빴어요. 이제 매주 올 거예요. 손님들이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며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임원들은 눈치를 봤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딸을 본 순간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연은 도윤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빠 깜짝 방문. 그리고 미경을 발견하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도윤이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우리 가게 일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어. 어머니라고? 소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미경이 앞치마를 벗으며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엄마가 오해했어. 도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그래. 엄마가 허락한다. 아니, 허락을 구해야 할 사람은 엄마야. 내가 이런 멋진 사람을 만났는데 엄마가 반대해서 미안해. 소연이 미경을 껴안았습니다. 모녀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도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직접 끓인 국밥 3그릇. 미경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성과 마음이 느껴졌죠. 도윤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미경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미경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가족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경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은하국밥에서 일했고 회사에서도 나눔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8% 성장입니다. 예전의 미경이었다면 실망했을 겁니다. 목표에 못 미쳤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고했어요.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칭찬을 하다니.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몇 달 뒤 소연과 도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동네 작은 예식장이었죠. 하지만 미경은 행복했습니다.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엄마, 행복해요. 면사포를 쓴 소연이 미경에게 속삭였습니다. 미경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너 때문에.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이 직접 준비한 국밥이 하객들에게 제공됐습니다.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 국밥이라니.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라는 걸. 저녁이 되자 미경은 혼자 은하국밥을 찾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열쇠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테이블, 의자, 주방,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미경은 창고에서 앞치마를 꺼내 두르고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그릇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숫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사람으로 남을래. 미경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창밖에는 빗물이 흘러내렸고 은하국밥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국물이 오늘도 누군가의 저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경도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